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바마 자서전이죠. 약속의 땅 같이 읽어볼까. 요 책의 시즌 4입니다. 시즌 4.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와가지고 지난 시즌 3까지 해서 18장, 18챕터를 다 읽었고 오늘은 19, 20 챕터. 오늘은 19, 20 챕터를 보고 다음 주에는 그럼 21, 22 챕터 뭐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게 분량을 되게 짧게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분량이 두꺼운 책이라 이거를 도대체 한 달, 두 달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량을 짧게 해서 마치 우리가 오바마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미국 대통령의 시각에서 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역사를 이제 한번 쭉 오바마의 어깨 너머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그런 간접 체험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게 이제 이 책 읽기 모임의 이렇게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내가 오바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오바마는 이렇게 세계 정세를 그 당시에 어떻게 봤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8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바마의 대표적인 업종인 의료보험 개혁이었죠. 의료보험 개혁은 정말 뭐 미국 정치 아주 오랜 수건이었는데 어쨌든 오바마가 완벽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좀 했죠. 이제 그런 국내 정치에서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면 자, 이번 학기에는 주로 대외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9, 20장은 그 인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량도 얼마 안 되고 뭐 내용도 사실 뭐 좀 이렇게 쉽고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19, 20장을 본 소감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19, 20장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나눠주시죠. 예,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인도도 있고, 러시아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일본 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이게 나왔는데, 뭐, 두고 간 게 있어. 다시 호텔에 들어갔더니, 뭐, 음, 이렇게, 양복 검은 입은 옷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거기서 뒤지고 있었다 이거죠. 들고 있었다는 근데 모른 거하고, 척하고 쓱 나가더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뭐 메드베데프한테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 아담한 집일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엄청 대저택이고 근데 또 거기 갔더니 이제 대통령의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막 공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푸틴을 만났을 때 이게 푸틴이 보여줬던 그런 안 좋은 태도들에 대해서 자기 속마음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정말 오바마의 빙의한 것처럼 약간 오바마가 너무 솔직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써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아키히토 천황인가요? 그 천황 만나가지고 또 고개를 너무 수그렸다고 또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게 봤고 사실은 제가 이게 본 게 아니고 들었어요. 책의 10장, 20장이 제가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음.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한테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해라. 한 너무하는 시간에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옆에서 계속 읽어줬는데 그 아들도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도 이거 읽으면서 본인이 막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이게 다 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아들도 오늘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이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잠깐 나와서 일한다고 나왔다가 좀 일이 아, 길어져가지고 오늘 아들은 참석을 못했네요. 다음에 아, 다음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났던 건 옛날에 그 오바마 다른 타서전을 뭐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인가 그거를 예,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인도네시아 시집 가면서 음, 그 도쿄 쪽에서 한번 이렇게 그 비행기 갈아타야 되면서 약간 시간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가마쿠라에 가서 대부를 봤던 기억이 있다. 막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오바마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동경에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고교에 들어가 가지고 또 천황 만나고 이런 것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최홍림 씨가 외부에 계시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또 외부에서 괜히 또 발언기 기다리시느라고 오래 계신 것 같아서 음소거 키시고
요 19장, 20장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최용림 씨. 네, 그 사실 저기 드라이 끝나면 끊으려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교에 대한 게 18, 19, 20장 주요 내용이고 어, 네, 전체적으로 그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조금 봤던 거는 그 이 시기에 이제 그 오바마의 헤데이크를 안겨줬던 국가들이 이제 이란, 그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란 핵 문제가 오바마 취임 초기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란과는 1979년 그 미 대사관 임기 사건 이후부터 거의 국교가 단절되다시피 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란이 아예 그 우라늄 농축 시설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신호가 보이면서 아 이제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오바마가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전략 이제 협상을 하면서 협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전략을 크게 짠 것 같은데 제재를 하려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상임이사국 내에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두 국가를 각각 설득하는 게 19, 20장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중심으로 봤었고, 역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중국 갔을 때, 중국 갔을 때 후진타오 먼저 만나고 원자바오를 만났는데 후진타오 만났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준비해온 것만 계속 쭈루룩 읽고 하도 재미가 없어서 자기가 농담도 몇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담인가 하면은 야 너네 그 건물 지은 계약 그 뭐지 건설업자 이름이 뭐냐 우리 좀 써야겠다라고 농담하니까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답도 없었다. 그래서 멍한 그래서 속으로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한 게 야 이럴 바엔 그냥 우리 서로 회의록 주고받고 쉬는 시간에 읽어보는 게 빠르겠다 뭐 이 생각도 했다고 했던 그게 좀 재밌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진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가 그 대외 관계에서 미국을 대하는 뭐랄까 뭐 조심성이랄까 좀 경직된 자신감 없는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았고 원자바오에 대해서 만난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즘은 시진핑이 정치랑 경제에 다 하니까 뭐 시주석 만나고 총리 만나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정치와 외교는 후진타오. 그래서 후진타오한테는 이란 얘기를 했고 그 통상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좀 비겁하게 그 반덤핑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경제 및 통상 문제는 원자바오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자바오 총리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원자바오가 처음에는 막 부인하고 아 우리 중국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중국 여전히 가난하다. 미국처럼 부자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바마가 이제 한 번 더 날카롭게 찌르니까 원자바오가 뭐라고 했냐면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미국 제품 뭘 사줄까? 뭘 수입하면은 좀 봐주겠니라고 접근하는 그거를 보고 이제 오바마가 아 중국은 이런 통상이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규범이나 규칙, 그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구나. 뭔가 우리 미국한테 미국이 원하는 거 수입 한번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말했던 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게 책에 나왔는데, 그 이제 미국, 요게 이제 사실 지금도 이어지는 게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1개월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표지에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다루면서 그 미국이 그리고 있는 국제 질서와 중국이 그리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이렇게 그 하나의 규범, 레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레짐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식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거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고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던 그런 두 국가의 행동의 차이가 이렇게 2008년도 때, 2009년도 때 오바마랑 원자바 만날 때에도 좀 드러나는구나라는 게 좀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전 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지원 학생도 19장, 20장 읽은 소감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20장까지 모두 19장 정도까지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래서 러시아 내용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내용들이 되게 앞에 읽었던 거랑 중간에 훅 건너뛰어가지고, 앞에 저는 읽었던 때가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준비하면서 어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외교 문제를 파악하는 이런 거랑 약간, 약간 좀 세틀다운 하는 거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내용들이 약간 굉장히 어떤 식으로 대통령으로서 오바마가 활동하기 시작했는지, 진짜 대통령의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국가의 약간 얼굴이자 그 대표가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랬을 때 오바마가 개인적인 감정도 물론 있지만, 이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 때, 그랬을 때, 당시의 상황과 이론적인 판단,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 그런 얘기를 한꺼번에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약간 아까 윤봉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오바마가 된 기분처럼 진짜 딱 그때 상황의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가장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저도 흥미롭게 에피소드들을 따라서 저도 읽을 수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대통령의 아이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그런 약간 진짜 완전 어려운 내용이 아닌 좀 서브한 약간 개인적인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좀 어려운 내용에 같이 들어가줘서 좀 더 쉽게 좀 싹싹 잘 읽혔던 것 같고, 전 또 약간 그 부분들, 그 러시아랑 같이 푸틴도 만나고 그 당시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오바마가 외교를 풀라고 노력을 했는지, 이란과의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러시아랑 어떻게 잘 풀라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되게 복잡하구나 역시 정치는 이러면서 되게 흥미롭게 내용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셨고요. 난 중간도 읽었을 줄 알았더니 중간 안 읽고 건너뛰었구만. 아니 못 읽었어요 결국. 대학 입시 끝났으면 그 사이에 읽었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네, 지금부터 다들 이제 비행기 홈트니. 타고 가면서 하고 할 때 읽으려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읽으려고요. 그렇죠. 독일 가시면서 읽으시고요. 우리 이명빈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음소거 키시고 요 챕터에서 그 인상적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이제 국회 선을 넘는 독서 모임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윤범기 기자님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다뤘던 나라가 중국, 미국, 중동, 일본 네 국가를 다뤘잖아요. 근데 19장, 20장 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이 네 국가가 다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가게 된 중국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읽으면서 감동이었고,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몇 군데를 소개를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막 시작이 19장 막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의 그 국제 그 애교 활동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576페이지를 중간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NS팀에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게 하고 싶으면 무작정 옥박질러서 안 돼요. 우리가 그 나라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그 나라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또 한 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추억할 수 있었고,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고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뒤로 한참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러시아를 가서 이제 푸틴을 만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푸틴을 약삭빠르고 무자비한 자에게는 이게 589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 중간쯤에 보면은 약삭빠르고 무자비한 자에게는 혼돈이 곧 축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뒷장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푸틴을 만나고 푸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푸틴을 만나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96페이지 보면 1시간을 끝에쯤 보면 1시간 예정된 회담에서 30분가량이 지나자 우리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30분 동안을 계속 미국에 대한 지난 그 정권들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들을 얘기를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심정을. 아, 니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얘기를 거의 30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좌관들이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커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45분쯤이 지나자 이제 푸틴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대요. 이게 이제 다음 장 597페이지로 이어지는데 45분쯤 지나자 푸틴은 마침내 이야기거리가 바닥이 났며 나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기 시작했다. 여기를 읽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애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습관적인 것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들, 말을 도중에 끊어버린다든지 제가 들었을 때 조금만 불편하면 제가 말을 끊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후회하고 오바마에게 한 수 더 배웠던 푸틴과의 그 대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에어포스원을 타고 첫 중국을 갔다 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얘기들보다는 그 중국의 607페이지에 보면 중국의 뻔뻔스러운 정보 수집은 코미디를 방불케 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숙소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들어와가 중국인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객실로 들어와가지고 2명의 남자가 책상에 있는 서류를 뒤집니다. 그래서 뭔가 잊어버려서 가서 그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거. 청소부 역시도 자기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들의 그런 어떤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굳이 나쁜 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인정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국회 선을 넘는 독서 모임에서 다뤘던 여러 특히나 중독 문제라든지 뭐 중국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미국이 아닌 오바마 때의 애교는 어땠나를 제가 이제 몰랐기도 했고 잊어버리기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바이든은 잘하고 있는가. 바이든이 내년 대선에서 실패를 하고 공화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 그런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었던 19장 20장은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잘 모르는 애교 분야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애교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세경 씨. 김세경 선생님도 혹시 음소거 키시고 19장, 20장에 대한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김세경 선생님. 예. 저는 이번에 투입이 돼가지고 솔직히 앞에 장은 거의 읽은 적이 없고요. 예. 19장, 20장을 그냥 대강 훑듯이 읽은 거라 가지고 꼼꼼히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오히려 중국하고 사이가 좋고 오히려 이제 푸틴 거기 대통령이라 해야 되는 건가 또 그분하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무슨 서열 싸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 뭐 새롭게 좀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대통령으로 한다는 게 너무 참 힘겨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종교적이거나 뭐 민족적인 분열이 있다던가 뭐 영토 분쟁이 있다던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서로 신경적인 일이 막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전쟁 났을 때 이제 러시아 측에서 뭐 그 천연가스니 뭐니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국력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행령을 아예 뭐 자기는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부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솔직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도 있을 때 이러한 군사적인 그런 게 아예 없이 가면은 국력이 어디서 가져오나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선 뭐 앞에서부터 계속 읽었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막 훑어다시피 읽어가지고 그냥 19장은 푸틴하고 본인하고의 그런 좀 감정이라던가 대통령으로서 뭐 영토 분쟁이라던가 뭐 군사적인 그런 행동 강령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다루셨던 것 같고 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좀 협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내가 못 읽었거든요. 예. 오히려 중국하고 사이가 좋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요즘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가 막 무슨 화폐나 뭐 이런 증권 같은 걸로 막 서로 싸우잖아요. 킹달러든 뭐든 간에. 근데 오히려 여기서 다룰 때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 나갔을 때는 오히려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밖에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8년, 9년, 뭐 10년 이때쯤인데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13, 1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외교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오바마 시대는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시대였어. 그 오명시 선생님은 책을 아예 안 읽으셨으니까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명시 선생님이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에 소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19, 20장을 좀 잡아보면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 오바마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오바마가 어떤 식의 외교를 했는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이제 19장과 20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그냥 초입부에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오바마가 처음으로 이 외교라고 하는 걸 이제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외교라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오바마가 2009년, 10년 그 당시에 봤던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인상, 이제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오바마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 아주 뚜렷한 장점이 있고 뚜렷한 약점이 있었어요. 장점과 약점을 둘 다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뚜렷한 장점은 뭐냐면 본인이 세계적으로 이미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셀럽이었다라는 거야. 이거는 다른 미국 대통령하고 또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바이든 다 알긴 알지만 바이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이든이란 미국 대통령으로니까 아는 거지. 근데 오바마는 이미 처음에 그 미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2004년 그 전당대회 때 연설하고 이러면서 엄청 스타 정치인으로 세계적인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라가지고 이미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땐 전 세계에서 오바마의 어떤 인생사라든가 오바마의 어떤 그 연설들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정치 스타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계적인 어떤 스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굉장한 셀럽이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힐러리라고 하는 첫 번째 국무장관, 초대 국무장관도 역시 오바마 못지않은 엄청난 셀럽이었다라는 거죠. 힐러리는 클린턴의 와이프잖아요. 클린턴의 아내로서 처음 영부인이 됐을 때부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그 여성이잖아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하나였고 미국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갔던 여성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 인사인 힐러리를 국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를 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2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마치 대통령이 2명이 돌아다니는 거기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도 있었고 뭐 대통령급 인사가 2, 3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니까 다른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그 외교적인 그 행위자가 많은 거죠. 뭔가 외교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중 있는 그런 셀럽급 지도자들을 많이 갖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이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76조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면 그녀가 외국의 수도를 방문할 때마다 나타나는 열띤 흥분을 보면서 그녀를 미국의 최고 외교관으로 임명한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전 세계 정상들이 그녀를 대등하게 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어딜 가든 그 나라 국민은 이를 미국이 자신들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힐러리 자체가 워낙 유명한 셀럽이고 그 유명한 셀럽을 오바마와 경쟁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오바마 못지않게 힐러리도 서사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힐러리가 돌아다니면 그 나라에서 야 힐러리가 왔어 이러고 엄청 기대를 하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사실은 이제 그 외교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셀럽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오바마 정부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대통령이 외교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가장 잘 풀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근데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40대 시절에 70년도에 그 동경 납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미 세계적인 셀럽이 됐던 사람이거든.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이미 이름이 알려졌던 김대중이 20 몇 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로 순방을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우 당신이 그 유명한 김대중입니까 하면서 찾아가 너도 나도 인사하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하고 김대중이 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유 그럼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 정치인은 국내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게 자산이지만 그 대통령쯤 되면 외교의 영역에서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정치인은 잘 없죠.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우연한 기회, 사실 동경 납치 사건이라는 거 본인이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박정희 정부가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세계적인 미국의 망명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게 됐고 그게 나중에 IMF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한테 큰 힘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어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셀럽들이 지도자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바마의 또 하나의 어떤 외교에서의 강력한 무기는 간담회예요. 간담회. 주민 간담회.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주민들을 만나는 거야. 주민들을 조직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577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면 나오죠.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공공 외교 수단은 나의 선거운동 각본에 쓰여 있었다. 외국을 여행할 때마다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처음 실현하느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3천여 명의 유럽인 학생들 앞에 섰을 때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 야유를 받으려냐? 아니면 장황한 답변으로 청중을 따분하게 하려나? 하지만 대본 없이 진행된 1시간의 간담회 동안 청중은 기후변화에서 테러와의 투쟁에 이르는 온갖 사안을 열정적으로 질문했고 우스운 이야기, 또 예를 들면 버락이 헝가리어로 복숭아래요. 뭐 이런 거 들려주었다. 우리는 간담회를 외국 방문의 정식 일정에 포함하게 됐다. 이 첫 번째 유럽 순방부터 이 간담회를 한번 열어본 거야.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어본 거야. 근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죠. 왜냐면 오바마가 셀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바마 자체가 이미 청년들한테 거의 체게바라 이후로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그 정치 아이콘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나타나면 전 세계 어디나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화여대에서 대해서 특강했었죠. 그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가서 같이 오바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롤모델로 어떤 이렇게 그 영감을 불러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서 그 나라에서 그 정상들도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바마의 인기를 그 나라 정상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이 풀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힐러리라고 하는 굉장한 셀럽 국무장관과 그다음에 간담회, 청년들과의 주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오바마 외교의 특징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무기를 다만 이제 그렇지만 오바마의 약점, 결정적인 약점은 뭡니까?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직후에 집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 작살이 나서 전 세계에 이건 미국 경제만 망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이 잘못한 철저하게 미국 월스트리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 큰 죄를 지은 거야 사실 이 상황은.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경제 체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게 전 세계에 완전히 그 폭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입지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개인적인 인기 그리고 어떤 힐러리라는 셀럽 그다음에 뭐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매력 이제 소프트 파워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좀 개인적으로 돌파해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이제 외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터져나온 문제는 이란 문제였어요. 이란 핵 문제는 오바마 임기 8년 내내 계속 이슈가 됐던 거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오바마 임기 중에 일단락을 원래 지었었죠. 이란하고 핵 합의를 그 성공을 시켜가지고 어찌어찌 이란의 핵을 동결시키고 뭔가 이렇게 합의를 맺은 다음에 퇴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받은 트럼프가 그걸 이어가질 않은 거지. 그래서 마치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한나라당 조건이 들어와서 뒤집는 것처럼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란 핵 협의를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란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고 요즘 이제 바이든이 다시 또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란 핵 위기가 이때 처음 오바마가 등장했을 때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 북한이랑 똑같아요. 이란도 이른바 이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심 분리기를 돌려갖고 추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추출이 있고 우라늄 추출이 있는데 플루토늄은 굉장히 대규모 시설, 처리 시설이 있어야 추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사실 좀 쉬워요. 왜냐면 발견하기가. 왜냐면 워낙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성에서 보면 딱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 북한의 플루토늄이 연변에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연변에 그 시설이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뭐 폭격을 하니 뭐 아니면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그걸 닫겠다고 했다가 야 그걸로는 안 돼. 왜냐하면은 그 플루토늄은 대처리 그 닫아봤자 우라늄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추출이 가능하거든. 우라늄 추출은 우라늄 농축기라 그래서 원심 분리기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관 같은 거를 또 빙빙빙을 돌아가는 곤돌라에 달아갖고 빙빙 돌리잖아요. 빙빙 아주 초고속으로 돌리다 보면 거기서 우라늄이 분리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굉장히 소형 장비란 말이에요. 플루토늄에 비하면 소형 장비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고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수중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북한의 핵위기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어떻게든 막았는데 우라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위기가 커진 거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지금 그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이제 핵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첩보 당국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 이거 또 이제 핵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우리 몰래 전 세계에 신고도 안 하고 지들끼리 핵을 만들어서 이란이란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부시가 찍은 악의 축 세 나라 중에 하나고 사실은 여기 나오지만 호메이니가 그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원래는 이제 왕정이었는데 이란의 왕정은 원래는 굉장히 세속적인 왕정이었고 친미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이라크를 견제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부정부패하고 또 너무 그 이렇게 이슬람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호메이니 그 종교 근본주의자인 호메이니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뒤집히고 그 이란의 왕은 그 페르시아죠. 이란의 왕은 그냥 미국으로 망명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교 근본주의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물론 이제 종교 근본주의를 하지만 되게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선을 넘는 독서 모임에서 그 임남식 교수님 강의 듣고 알았는데 이란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종교 근본주의적 성격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민간 선거를 또 그럴듯하게 치러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고 뭐 묘한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근데 그 이란이 어쨌든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반미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반미 노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바마의 일단 발등의 불로 일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19장과 20장에 나오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란 핵 문제라는 건 미국이 이란을 막 이렇게 쥐어박아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라늄 원심 분리기라는 게 워낙 여기저기에 맘먹으면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점 타격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하고 1대1로 협상해서 이란한테 무슨 양보를 굴복을 시켜낼 수 있을 만한 수단도 별로 없죠. 왜냐면 경제 제재를 해봐야 이런 것도 별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란은 자기들끼리 그냥 사막에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굳이 미국에서 뭐 수출 수입할 필요 없이 그냥도 사는 나라니까 뭐 이렇다 하게 제재할 수단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특히 부시 정권 때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져 있었는데 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가는 김에 동남아도 들리고 일본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해외 순방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이 가진 이제 그런 안타까운 내가 상원 의원 때보다도 말을 더 이렇게 자유롭게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585쪽 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밑에도 두 번째 따라 세 번째 줄. 나는 대통령직에 관한 엄중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었다. 나의 심장이 이젠 전략적 고려와 전술적 분석에 묶이고 나의 신념이 반직관적 논리에 얽매인다는 것.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자리에 있음에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말하고 느끼는 바대로 행동할 자유는 내가 상원 의원으로서
또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정부로부터 피격되는 장면에 격분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진 자유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일반 시민 시절보다 더 부자유스럽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하면 그건 바로 미국의 정책으로 비치게 되니까 말을 더 조심하게 되죠.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자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얘기하고 바이든 쪽팔리면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게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바로 외부로 툭 나오는 게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메드베데프가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왔죠. 저는 이게 지금의 러시아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젊은 대통령이 오바마랑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오바마랑 되게 나이도 비슷하고 되게 젊은 대통령이에요. 자녀가 아주 어린 것도 비슷하고 이게 푸틴이 4년간 권력을 잠깐 맡겨놨던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푸틴은 또 지금의 푸틴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의 푸틴처럼 막강한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푸틴은 그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지.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하고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한 텀 쉬고 총리로 내려가 있으면서 자기 측근이었던 젊은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혀놓고 자기는 총리로 마크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좀 더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거의 선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독재자가 됐지만 거의 종신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푸틴이 그렇게까지 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푸틴도 여러모로 그 언론도 러시아 내부의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고 민주주의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고 메드베데프를 앉혀놨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약간의 자율성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푸틴이 어느 정도 양해해 준다는 이렇게 제한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오바마를 메드베데프를 먼저 만나서 관계를 좀 풀죠. 그래서 개인 집도 찾아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메드베데프의 관계를 좀 풀고 나서 그다음에 푸틴을 만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진짜 실력자고 푸틴은 굉장히 독재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자 45분간 자기가 혼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 카터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상회담이 생각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니까 엄청 그 화가 나가지고 한 45분간을 카터한테 혼자 적어온 내용을 줄줄 읽으면서 안보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한반도 안보에서 뭘 하냐 이러면서 한반도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이제 40분 넘게 혼자 얘기했다는 거야. 카터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옆에 있는 이렇게 참모한테 이 인간 왜 이러냐, 이 인간 계속 이러면 더 이상 정상회담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화를 내고 차 안에서도 뭐 엄청 같이 막 말싸움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할 정도로 카터와 박정희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둘 다 양쪽한테 엄청난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바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이 그런 식의 무례를 저지른 거잖아요. 원래 약속된 회담 시간도 있고 대화라는 게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혼자 45분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도 오바마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일단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괜히 말 끊었다고 불만 가지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끝까지 다 들어서 얘 말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45분이나 말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반박하는 거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반박하는 걸 푸틴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오바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건 주고받고 나니까 푸틴이 아무리 독재자여도 오바마 저 새끼 말은 그래도 내 말은 들어주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메드베데프가 오바마 편 좀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게 뭐 막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관계를 풀어놓은 거는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란 핵 협의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죠. 사실 메드베데프가 엄청나게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뒷부분에 보면.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이 푸틴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UN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유엔이란 그 나라에 유엔이란 그 건물에 가면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한 몸의 팔다리임은 처음에 하나의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라고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 이렇게 이 시를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엔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유엔 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요. 엄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바마 어머니로부터 사실 엄청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오바마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이 자서전의 앞부분에서 나오지만 사실 오바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진짜 깨인 여자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운동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의 운동권, 68혁명 세대의 운동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리버럴한 깨인 어떤 지식인이었고
그 자기의 어떤 개인 안목을 아들한테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거죠. 그 어머니가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602쪽 두 번째 떨을 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짐승과 그렇게 다르지 않단다, 베어. 베어라는 건 오바마의 어렸을 때 아명이죠.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면 전쟁을 벌이거나 다른 바보짓을 하기가 쉬워진단다. 국제연합은 나라들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 배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수단이야. 사실 이거 웬만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어떤 이 국제기구의 어떤 본질을 통찰하는 얘기를 딱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바마 어머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물론 오바마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 나는 오바마가 나중에 마지막 목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인은 지금까지 역대 한 번도 유엔 사무총장 된 적이 없죠. 왜냐면 전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되게 제3세계 약소국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고. 근데 나는 오바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다음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이제 10년 지나서 끝나고 다음 유엔 사무총장 뽑을 때 바이든 정권에서 지원해갖고 오바마가 출마를 하면 전 세계 다른 그 나라에서도 야 오바마라면 나는 미국인이지만 오바마라면 그래도 이렇게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클린턴도 유엔 사무총장을 되게 꿈꿨었거든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대선 출마하고 이러면서 포기했는데 이거 오바마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인생 말년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만나면서 이른바 피보트 에이샤, 아시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을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얘기 나오죠. 우리 611쪽 보면 그 유명한 피보트 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중간 단락 밑에서 7번째 줄쯤 우리는 기자들에게 아시아 중심 전략, 피보트 에이샤, 이후에 우리가 부를 명칭의 전반적인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의 성장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역의 나라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고도 성장한 토대인 국제법 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그렇게 볼지는 미지수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오바마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좀 더 긴밀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던 거죠. 중국이 보기에는 뭐 우리 또 견제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여간 오바마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이제 무게를 뒀다. 그게 이제 오바마 외교의 기본 방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정지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본 들렸을 때 90도 인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612쪽에 보면 나를 초대한 일본인 연장제에 대한 예의로 단순히 허리를 숙인 것 때문에 미국에서 보수파 논평가들이 발끈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한 무명 블로거는 내 행동을 반역적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글은 주류 언론에 인용되고 증폭되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구랑 비교된 거냐면 메가더랑 비교된 거예요. 미국의 어떤 지도자 중에 일본에 가서 천황이랑 사진 찍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오바마는 90도 인사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메가더는 이렇게 허리에 손 딱 뒤로 쥐고 이러고 이렇게 오히려 천황은 이렇게 왜소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회전한 직후고 키도 작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그리고 있었다면 메가더는 어깨 쫙 펴고 허리춤에 뒤로 딱 손대고 이러고 딱 이렇게 이러고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거를 전국에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그게 뭐냐면 천황이 인간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천황은 신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신에서부터 내려오는 만세 일기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면서도 신인 존재였던 거거든. 근데 이제 천황 인간설을 얘기한 거죠. 천황이 사실은 신이 아니고 그냥 일비의 그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거기다 메가더 장군처럼 이게 떡대 좋은 사람이랑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왜소하고 작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천황하고 미국 지도자가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뭐야 이게 완전히 미국의 국격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메가더에 비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건 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전쟁 직후였고 정치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나라의 어떤 이렇게 입헌 군주면은 그에 맞게 존중을 해주는 게 그게 뭐 그 연장자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히로히토 천황이나 아키히토 천황은 기본적으로 되게 반전주의자였어요. 특히 아들인 아키히토 천황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셨죠.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이분은 사실은 그 군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었고
누구보다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사과 그 의사를 밝힌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일본 천황이란 이유로 우리는 막 천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일왕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 저거 막 욕을 하는데, 사실 그 국내 정세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원자보 그 두 커플을 만난 얘기는 아까 많은 분들이 최웅님 씨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진짜 개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딱 정해진 얘기, 적어준 것만 그대로 읽고, 뭐 농담도 없고, 뭐 농담해도 진짜 썰렁한 그 스티비 원더 노래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농담이랍시고 한 거고, 그 외에는 뭐 전혀 이렇게 미국식 유머가 저는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원자바오가 오히려 또 장사꾼처럼 막 협상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원자바오도 되게 청렴한 총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족들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재산을 또 모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있던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시진핑 들어온 거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 들어오고 전랑외교니 뭐니 해서 전 세계에 저렇게 깡패짓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면, 그나마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있던 시절이 그래도 중국이 세계의 어떤 시스템에 좀 수그리하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던 시절이고, 국제사회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골치 썩지 않았던 그런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요런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요런 게 풀렸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소소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뭐냐면 이란은 아씨 이거 핵은 우리가 이거 군사용 아니고 평화적 이용인데 평화적으로 에너지 쓰는 걸 니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이디어를 낸 게 이란의 그 원심물리기에서 추출한 그 우라늄을 뭐 이런 거죠. 러시아가 가져갔다가 러시아가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의 재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평화적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란에 주는 뭐 그런 방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버리니까 러시아까지도 이 제재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렇게 이란이 미국하고는 각을 세울 수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한테까지, 특히 러시아한테까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이란 제재 과정에 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끌어들여서 이른바 다자주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척을 질 수는 있지만 러시아까지 척을 지면 너무 외교적으로 고립되니까 그건 뭐 그 말은 되네 이러면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소한 진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에요. 619쪽 마지막 단락 보면 이런 내용. 대통령이 되면 시간관념이 달라진다. 노력이 당장 결실을 맺는 일은 드물다. 그러기에 책상에 놓인 문제들 대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관련된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작은 단계들로 발전을 가늠하고 궁극적 목표가 실현되기까지 1, 2년 또는 전체 임기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재선에서 8년을 할 수 있는 8년짜리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해결하려면은 4년 혹은 8년, 짧으면 1, 2년 뭐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이 뭔가 해결하는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연설 한 번, 뭐 간담회 한두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런 건 다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밥인 거고 레버리지인 거고, 결국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5년 단임제밖에 안 되니 오바마보다도 3년이나 짧은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뭘 하기가 어렵겠어요. 자, 어쨌든 자 621쪽 보면 마지막 단락. 자, 이란 제재 통과, 뉴스타트 조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리고 중국의 무역 관행 개선 조치 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업적은 아니었다. 이 일들이 8, 9달 전에 일찍 일어났다면 상을 받을 때 조금 덜 겸연쩍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벨상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갑자기 노벨상을 준다 그래서 굉장히 겸연쩍었던 거죠. 근데 한 1년째쯤 됐을 때는 이런 소소한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과들은 기껏해야 벽돌이요, 기나긴 미답의 길에 놓인 계단이었다. 우리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가장 막강한 경쟁국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이 있을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듯 했다. 라는 게 이제 20장 마지막인데, 이렇게 해서 19장, 20장은 오바마 외교의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소소하게 오바마가 자기의 매력을 잘 발산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가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그 다음 장부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1장하고 22장을 읽으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짜 골 때리고 복잡한 문제들이 막 뒤에 막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19, 20장은 진짜 아주 그냥 그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산책 같은 오바마의 어떤 세계의 산책. 오바마 발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19, 20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소감 듣고 마칠게요. 우리 정지훈 변호사님부터 마무리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윤봉기 기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이제 그 내용 중에 또 기억나는 게 고르바초프하고 옐친하고 이제 맞아. 그 얘기도 그러면서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 이제 연방이 해체되고 이제 뭔가 민주주의 이런 걸로 가는데 그 저기 푸틴이 되면서 이게 다시 레트로 이게 과거로 다시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올리가르이들하고 해가지고 뭐 과거의 그런 어떤 권위주의 체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주변에 막 조지아를 막 침공을 하고 막 주변에 그 연방이었던데 다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얘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 시절부터 지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이렇게 배태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바마가 일본 갔다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아세안 그 나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막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어떤 권위적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어느 체제를 이 아세안에서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들어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골프 레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레슨 선생님이 하는 말이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지 말고 팔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더 낭창낭창하게 더 세게 이렇게 홀에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테니스도 좀 하는데 테니스에서도 똑같이 말하고요. 합기도 하는데 합기도 선생님도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 말하자면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막 권위주의로 가면서 빳빳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나라도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중국도 말하자면 이제 후진타오 원자보아회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체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한 체제로 갔으면은 중국 경제고 뭐고 다 잘 됐을 건데 이게 시진핑 체제로 가면서 또 더 권위주의적으로 가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바마의 바램처럼 이게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지만 좀 그런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영빈 선생님도 음소거 피시고 소감 나눠주시죠. 저는 오늘 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야겠다고 이제 굉장히 좀 각오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윤봉기 기자님 너무나 좋은 소감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윤 기자님께서 거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이제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뉴스를 봤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동네 아저씨 포즈로 막 이렇게 툭툭 치듯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되게 제걸 하는데 내가 협력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스처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송에서는 지금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 그러는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믿고 이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됐고, 이제 세월호도 약간 오버랩되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사실은 우울했는데 항상 얘기를 좀 이렇게 윤 기자님이 어떤 세계 정세나 어떤 애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약간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희망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저는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바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한 분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약간 윤 기자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너무 초창기 칭찬 되게 해주세요. 초창기에 제가 아까도 제가 카톡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김치를 조금 해요, 맛있게.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김치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만나 뵈는 것도 우리 서로 인연이잖아요. 이 좋은 인연을 제 솜씨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제 개인톡으로 주소 아니, 우리 주시면 신지원 학생 빨리 연락해가지고 김치 받아가세요, 독일 가기 예, 전에. 김치 받아가지고 독일 가지고 가세요, 진짜. 아, 그거 예. 가져갈 수 있나? 그 비행기 세울 수 있나? 충분히 가지고 가요. 제 그렇죠. 저기 김치 화물칸에 가지고 갈 수 넣으면 되겠죠? 있어요. 예, 그래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제가 그 젓갈 냄새 안 나게끔 잘해서 지원 학생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개인 주소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주는 우리 윤범기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이 좋은 인연을 앞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신지원 학생도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 해주시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약간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읽었던 내용은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안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앞두고 있구나, 또 좀 재밌겠다 그래서 되게 흥미가 약간 좀 이렇게 시동이 걸린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읽으면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오바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정치적인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으면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정말 셀럽 정치인인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지금도 남아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약간 이상의 그런 존재를 이렇게 오바마가 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에서 되게 오바마가 이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너무 막 그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진 않고 충분히 현실적이면서,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느끼지만 그래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부분 그 챕터 19에서 그 냉전 시기 때 생각이 오히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국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그때 배신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냉전 시기 때의 생각으로 러시아인들, 그렇게 우리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악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 특히나 정치인들 세계에서 되게 파티sanship, 그러니까 당에 따라 자기의 정치적 관념에 따라 막 서로를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그걸 좀 경계하는 거가, 특히나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대고 좀 그런 상대한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바마가 사람으로서 좀 그런 면이 있기에 그렇게 많이 상을 받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 이제 조금 멀어지신다 하셨는데, 전 되게 그래도 앞에 내용이 재밌어서 그런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세경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솔직히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뉴스나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에 어떤 이렇게 부분이 정말 그게 사실적인 것 같아서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좀 오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이 회고록보다는
그 최근까지도 그 이제 미셸 오바마 그 사람이 자기만의 비거 냈을 때도 비거밍도 보면서 그것도 같이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고록을 보니까 내용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싫은 부분도 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싫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오해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예전의 기록이지만 좀 이렇게 지금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국제협력의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미국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뭐 산책 정도라 그래갖고 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펼치셨길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그냥 맛보기로 처음 이렇게 참석해 보잖아요. 그래갖고 정치라는 세계가 이렇구나. 뭐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을 이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웅림 씨도 음소거 켜시고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아드님이 자꾸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음소거 켜시고. 네, 아들이 항상 이거 하면은 참여하고 싶어 해가지고 재밌게 네. 드릴 기회만 줬고요. 저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고 뭐 워낙 윤 기자님이 다 요약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이제 공유받으면서 내용 되게 좋았고 이제 우리 오늘 안 나왔던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이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중국 가서 오바마가 중국 대학생들하고 만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나라는 달리 뭔가 좀 인위적이고 뭔가 얘네 약간 왜 이렇게 정해진 질문만 하고 답변만 하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물론 준비한 주최 측에서 질문을 심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친구들이 정말 애국주의적이어서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경험한 중국은 한창 성장하는 나라였고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서방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중국만의 일이겠는가? 중국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의 시각으로도 봤을 때 중국처럼 하면은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상과 비전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자기 오바마 스스로는 미국의 이상, 즉 인권, 민주주의, 자유, 뭐 규범에 기반한 국제 경제가 더 우수하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면 우리 미국이 저 나라 중국보다 결국 더 많은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미국이 요새 미중 대결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과하게 중국을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적 미국적 이상과 비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단지 민주주의고 자유만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적어도 이제 현재까지 중국이 해온 것대로 기술탈취하게 하고 이렇게 막 국제 규범을 어그리면서 덤핑하고 하는 걸 놔두면 그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고 그거에 이제 철퇴를 가려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섬세하고 동맹국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지는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식으로는 아니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은데 트럼프식이 아니면 그럼 뭐가 있냐? 이제 바이든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좀 여러 가지 뭐 소음과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미국이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이고 거꾸로 그러면 한국은 이런 국제 구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그냥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이익 보는 쪽으로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도 이제 세계 한 12, 13위 정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중위권 국가가 된 상황에서 나름 우리나라도 우리가 원하는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 그게 미국 쪽인지 중국 쪽인지 또는 뭐 그 이상의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문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일본조차도 한동안
굉장히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세계인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요새 보면은 되게 외교를 열심히 잘 하거든요. 나름 자기네가 그리고자 하는 국제 질서가 뭔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은 우리를 둘러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보다 다 약한 국가니까 외교적으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임으로써 그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명실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오늘은 뭐 책은 못 읽으셨으니까 그냥 오늘 강의를 이렇게 그 토론을 들으신 소감을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실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그 밑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죠? 음소거 키는 거. 음소거 키는 게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됐어요. 말씀하세요. 아, 네. 딴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듣고 있다가, 네. 전 책을 안 읽어서 아직 모르겠는데, 사실, 들으면서 전 얘기도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오바마를 사실 좋아했었어요. 참 미국 대통령으로서 젊고 패기 있고, 뭐 연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잘한다. 이랬던 사람이라 저도 그냥 바로 신청을 했는데 못 읽었다라는 게 아쉽고 얘기 들으면서 다 많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놀라웠었던 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은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폄하하고 또 뭐랄까 키우지 않잖아요. 특히 지역 정치도 그렇고. 근데 오바마는 어쨌든 뭐 힐러리라든가 바이든을 외교 정치를 위해서 외교관으로 선임한 부분들을 굉장히 놀라웠고, 또 윤범기 기자님께서 오바마의 그 역사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가 그런 걸 많이 원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왜 어떤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 그런 부분들이 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꼭 바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22장 꼭 읽어오시고요. 그 마지막 조금만 덧붙이면 저는 이 책에 다 읽으면서 이게 인상적인 나 까먹은 게 오바마랑 고르바초프의 만남 있죠. 그 러시아 대학생 간담회 하기 직전에 15분 짧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길게 만나야 되는데 푸틴이랑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사실 오바마와 고르바초프의 만남은 사실 역사적인 만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한 시대의 어떤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두 명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일 수 있는데 서로 뭐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고르바초프가 당신 아주 되게 뭐 훌륭하다 뭐 당신의 그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영광입니다 이러고 강연 때문에 근데 뭐 대학생들한테 뭐 상 받고 뭐 그 축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얼마나 더덥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도 한때 이제 진짜 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고 주석이었죠. 오바마는 현재 어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는데도 이 정치적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으니까 잠깐 스치듯이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기 전에 또 못 만났겠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 권세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이제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상념처럼 스쳐가면서 오바마도 고르바초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상황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뭐 그런 아쉬움 표현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 청년 간담회, 주민 간담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바마가 젊기 때문에 체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면 힘들어서 못 해. 얘는 기빨려서.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특정 다수를 놓고 주민 간담회 가는 데마다 해봐. 아니 아내분 그 도이치모터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양평에 고속도로 짓는 거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근데 파악돼 지난번에 버리는 일본 가서 거거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렇게 짜놓고 아주 안전한 그런 질문 못하게 다 짜놓고 그렇게만 할 수 있지. 오바마처럼 불특정 다수를 그냥 막 오라 그래갖고 그렇게 막 딱 간담회하고 이러는 거는 도덕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정도나 이런 걸 좀 했지. 그 말도 잘하면서 도덕성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물은 뭐 도덕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포맷을 잘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주 대통령으로서 드문 재능입니다. 쉽지 않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예외적인 그런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008년 이 상황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가 중국이 미국의 어떤 약점을 본 첫 시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래서 미국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아씨 미국 저거 별거 아니네, 미국보다 우리 시스템이 더 우월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그 청년 애국주의자들, 젊은 대학생들이 애국주의에 경도되면서 어떤 중국의 외교 정책이 화평불기에서 이른바 중국몽으로, 전랑외교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2008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보고, 이후에 사실 오바마의 외교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건 아니에요. 뭐 큰 대단한 건 없어. 근데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바마의 이런 어떤 태도와 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빠이.